오늘 제가 이제 잡은 주제는요, 연준 실기요. 화면에 보이는 제목으로는 트럼프 리스크하고 연준 실기를 같은 말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연준이 실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이 실기한 이유는 그러면, 이유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리스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고, 이것이 하나의 시장에 충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준의 실기라는 것은 이제 7월 마지막 이틀 동안에 FOMC 그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는 다음 이제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9월 달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이제 3회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한 0.5% 정도 빅컷, 소위 말해서 빅컷이 그러니까는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 간밤에 그러니까는 미국 이 주가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러니까 반영돼 가지고 좀 올랐죠. 나스닥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점에서 저는 9월 금리 인하가 B컷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 충격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한테 어떤 충격을 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이제 문제 인식인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이제 지금 이제 내부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는 이제 소수 목소리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세 여파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신중론들이 그러니까는 또 목소리가 있고요. 이렇게 내부에 목소리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사실 유발한 거죠. 트럼프 리스크죠. 트럼프가 지금 그러니까는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뭐 대부분 분들도 이제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양보원님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자, 이 금리 인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일자리 충격입니다. 연준은 우리가 제일 우리가 듀얼 미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러니까는 저희 사명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고 돼 있죠. 연준의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연준법에 의하게 되면요.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최대 고용을 그러니까는 최대로 만들어라. 완전 고용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일부 사람들은 번역하지만 최대 고용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고용을 그러니까 최대한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하라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안정, 프라이스 스타빌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죠. 프라이스 스타빌리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금융이 잘 그러니까 중개되도록 장단기 잘 이 금리가 그러니까는 서로가 잘 그러니까 연결되도록 하라는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소위 금융 안정 같은 경우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듀얼 미션, 연준의 그러니까 우리가 2대 사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 현재 소개할 때도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고용 안정을 제 첫 번째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한 거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는 고용 안정은 없어요. 없고 이제 간접적으로 기재부에 그러니까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그러니까 뭐 협조를 한다는 것을 그 부분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돌려서 이제 그러니까는 고려를 하고 있죠. 고려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용 안정은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오히려 두 번째로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와 배경은 과거에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을 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또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 충격이 있는데 일자리 충격이 어땠는가 사정을 간단하게 좀 이제 스케치를 하면 이겁니다. 미국의 일자리는 두 가지 일자리가 그러니까 발표가 된다고 제가 이것도 과거에 제가 몇 차례 제가 소개를 했었죠. 하나는 그러니까 사업장 일자리, 사업장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비농업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고용된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락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농업 부분이라 이런 게 좀 이제 누락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일자리를 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하우스홀드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가구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일자리가 있죠. 일자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업장 일자리가 중심에 놓고 가구 일자리를 좀 보완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사용들 하고 있죠. 근데 이 일자리 추세를 보게 되면요, 전월 대비로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합니다. 미국은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는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증가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전년 동월 대비로 많이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전월 대비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요, 4월 달까지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not bad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여기 뭐 10만 명대 초반이 그러니까는 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이건 뭐 not bad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 6월달, 7월달이 5월, 6월, 7월달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문제가 됐고 트럼프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노동통계국 국장을 그러니까는 해임을 시켰죠. 해임을 시켰습니다. 노동통계국 영어로 BLS는 경제 통계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노동통계국이죠. 이 노동통계국은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지표들을 그러니까는 이 조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준 못지않게 그 독립성을 굉장히 가하고 있고 굉장히 신뢰를 받는 곳입니다. 그나마요. 신뢰를 받는 하나의 이 통계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사실은요. 받지 않는 곳인데 이 5월달, 6월달, 7월달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7월 이게 발표가 더군다나요. 언제 났냐면 8월 1일 날 이제 발표가 났어요. 8월 1일이 뭐냐면은 그 전날 7월 30일, 7월 31일이 연준의 FOMC 회의가 7월달 FOMC 회의가 끝난 이제니까 끝나고 나자마자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요. 7월달 일자리가 7만 3천 개가 이제 먼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7만 3천 개가 증가했다. 전달에 비해서. 시장의 예상치는 11만 개 정도였었는데 연초의 어떤 흐름이 반영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7만 3천 개로 굉장히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좀 이제 시장을 우울하게 만든 하나의,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랬던 건 뭐냐면 5월달, 6월달 일자리 숫자입니다. 5월달, 6월달이요. 5월달, 6월달 일자리 증가가 5월달은 4월달에 비해서 14만 4천 개가 그러니까 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6월달에는 14만 7천 개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었죠.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예? 좀 통계 수집에 좀 이제 오류가 존재했다는 거를 수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이제 이걸 줄였냐면요. 5월달과 6월달 합해가지고 25만 8천 개를 가서 원래 처음에 발표된 것보다 줄어들었어요. 일자리 25만 8천 개가 두 달 동안에 더 줄어든 폭으로 그러니까 수정되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그러니까는 원래는 14만 4천 개가 증가했다고 처음에 발표했는데 이게 뚜껑을 다시 재조사해 보니까 1만 9천 개뿐이 안 증가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1만 9천 개요. 6월 달에도 14만 7천 개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1만 4천 개뿐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노동 통계를 조작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건 노동 통계 조작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한 걸 보게 되면요. 7월달 것도 수정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7월달 거가 그러니까 8월 1일에 발표됐으니까, 그 상당히 그러니까는 뭡니까요? 신속하게 이 일자리 통계를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5월달, 6월달 세 달을 수정한 거를 보게 되면 19,000, 14,000, 73,000, 10만 개 미치잖아요, 다요. 세 달 연속해가지고 10만 개 미치의 고용 통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고용 시장이 확실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데 충분한 하나의 자료들입니다. 이게 뭐 한 달만 그러고 다시 반등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세 달 연속 그랬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수정에 대한 거는요, 과거 이제 이게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는 이 수정을 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BLS 통계는 조작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통계 조작도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듯이, 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인 언술로 쇼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단지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도 3번에 걸쳐가지고 확정치가 3번에 걸쳐가지고 이게 확정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속보치가 나오고 두 번째 수정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됩니다. 빠르게 이제 전달하려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제대로 그러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게 되면 최근 6월달까지 보게 되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발표됐던 것보다 줄어든 거죠. 원래 발표된 것보다 이제 수정을 했는데 많이 줄어든 거예요. 위에 이제 그 연두색 같은 경우는 원래 발표했던 것이 그러니까는 적게 보고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규모를 보게 되면은 원래 발표치보다 이번에 5월달, 6월달이 87%에서 90%가 더 과대 보고가 된 거예요. 과장돼서 처음에 그러니까 집계가 됐던 거예요. 네? 저 맨 끝에 제가 수치를 써놨듯이 그러니까요. 수치를 써놨듯이. 네? 이게 그러니까는 25년 5월달하고 25년 6월달에는 원래 수치보다 87%가 더 줄어든 걸로 그러니까는 25년 6월달에는 90%가 줄어든 걸로. 근데 과거에는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적게 그러니까 일자리가 보고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 6월달에는 그러니까 129%를 그러니까 더 수정을 해가지고 증가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간에 이게 다 수정한 역사들입니다. 그 얼마나 자주 이걸 수정을 합니까요? 수정을 자주 해요. 원래가요. 네? 왜냐면 신속하게 집계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는 조정을 하는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용 통계가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이 예상외로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나오니까는 시장에서는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요?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시장이 경기가 침체될 사인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서 국채 시장에 여기 10년물만 소개했지만은 다 하락했죠. 국채 수익률들이 그러니까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도 한 4.4%에 있던 것이 4.2%대까지 쭉 내려왔죠. 한 0.1% 포인트 이상이 그러니까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락을 했어요. 즉 뭐냐면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전망인 거죠. 네? 금리가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다.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연준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통화 완화적인 포지션으로 다 전환될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 금리는 먼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입니다. 그것도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율,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로도 보게 되면요, 5월달, 6월달, 7월달부터 감소세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 증가율이, 일자리 증가율이 1년 전하고 비교해봐도,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러니까 앞에 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전년 동월 대비, 계절적인 요인을 좀 가하해서 전년 동월 대비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저기 1% 밑으로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그러니까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5월달, 7월달 3개월을 그 고용이 많이 둔화된 5월부터 7월달까지 3개월의 일자리 증가를 과거 그러니까는 3년 동안, 그러니까 25년, 24년, 23년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어떻습니까요?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죠. 확인되어지죠. 줄어드는 추세가요. 앞에 세 가지 막대 그래프가 23년도 5, 6, 7월이고, 그 다음에 24년 5, 6, 7월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25년 5, 6, 7월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그러니까는 고용시장이 추세적으로 지금 우리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비교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8월 1일에 그러니까 이게 8월 1일에 이 수치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8월 1일에요.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하고 연준의 금리하고를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과거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2022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2022년 3월 달부터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습니까요?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언제까지 올렸었냐면요. 23년도 7월 달까지 그러니까는 올려가지고 5.5% 상당 구간으로 5.5%가 쫙 올렸죠. 네? 그러니까 23년도 9월 달부터 제가 빨간색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한 154, 167, 162가 이게 단위가 1000개이기 때문에 15만 4천 개, 16만 7천 개, 16만 2천 개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전월 대비 일자리 증가 규모가 15만에서 16만 명대, 예? 15만 명대에서 16만 명대가 나왔던 요 시기부터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하죠.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죠. 왜 중단을 했냐면요. 이 당시에 물가는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일자리를 보게 되면은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좀 둔화가 되는 조짐이 보이니까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만 명대 이렇게가 진행되다가 10만 명대로 쭉 내려오니까는 일자리가 둔화되니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이거죠.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이제 동결하는, 언제까지 금리가 동결됐습니까? 연준의 금리가요? 24년도 7월 FOMC 회의를 기준했을 때요. 1년간 동결이 됐었죠. 1년간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결되다가 작년 9월 달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세 차례. 작년 9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세 차례 내렸죠. 얼마? 1%포인트를 내렸죠. 1%포인트를요. 처음에 9월 달에 0.5%포인트를 내리고 11월 달과 12월 달에 0.25씩 해가지고 총 3회에 걸쳐서 1%포인트를 내쳤잖아요. 그때 금리를 낮췄을 때 일자리 숫자에 한번 변화를 봐보세요. 대개 이 일자리 통계는 전월달께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저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24년 8월 달부터 10만 명 밑에 이렇게 뚝 떨어져요. 24년 8월. 그러니까 24년 7월이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을 이제 한 마지막 FOMC 회의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있죠. 근데 8월 달에 10만 명 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24년 5월 달에는 거의 저기 18만 명대 이렇게 나오다가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는 한 13만 명대, 그 다음에 12만 명대, 그 다음에 8만 명, 10만 명 밑으로가 쭉쭉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는 이제 금리 동결을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 마지막 동결을 하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니 금리 인하로 그러니까 포지션을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러니까는 바꾸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했을 때가 24년 7월 FOMC 이후였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요. 작년 7월 달 저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란색 막대기가 바로 그러니까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중단하지요. 금리 인하를 중단을 합니다. 올해 1월 달부터요. 네? 올해 1월 달부터 1월, 그 다음에 3월, 그리고 5월, 6월, 7월 5차례를 계속 동결을 했잖아요. 연준이요. 동결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만 유일하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동결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고용시장의 일자리만 보게 되면요. 5월 달부터 이 10만 명 밑으로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 증가 숫자가 5월 달부터요. 저기 녹색으로 제가 녹색 막대기로 표현했잖아요. 9만 9천 개. 네?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수치가 6월달, 7월달 수치가 저기 잘못 적어된 것 같은데. 하여간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인하 필요성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상 동결을 하죠. 동결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 숫자는요. 제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게 해서 제가 깜빡했네요. 이게 월별 자료가 아니라 3개월 이동 평균입니다. 3개월 이동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은 7월 달에 3만 5천 개라고 되어 있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 7만 3천 개인데 왜 갑자기 3만,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끝에 25년 7월부터 3만 5천 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요. 우리가 앞에 25년 5월, 6월, 7월 달 3개월에 평균을 낸 겁니다. 이 추세를 보기 위해 가지고 한 달만 봐가지고 안 되니까 3개월 이동 평균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가운데 숫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끝에 숫자를 저걸 보기 위해서 이동 평균인데 3개월 그 앞에 두 달하고 그 해당 달까지 숫자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기 위한 거예요. 추세를 보게 되면 이 추세가 결국은 한 달만 일자리가 줄어졌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연준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일자리가 줄어든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금리 방향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 것이, 일자리 감소가 추세적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3개월치의 평균 값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23년도 9월 달부터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한 것은 저게 이제 추세적으로 3개월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기 23년 연초에 비해 가지고 추세적으로 쭉 줄어드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15만 명 안팎으로요. 그래서 이제 동결을 시작한 겁니다. 인상을 중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 8, 9, 10월 달을 보게 되면 이것도 3개월 이동 평균인데요. 3개월 이동 평균인데 8월 달에는, 그러니까 6, 7, 8월 달이 확연하게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년 7월 달이 시장에서 금리를 그러니까는 동결하는 마지막 달이고, 금리를 그러니까 저걸 보고서는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에서 기대를 했고, 연준은 실질적으로도 24년 9월 달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저거가 됐었습니다. 24년 6월, 7월, 8월 달에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하락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요. 그러다가 24년 11월, 12월, 1월 달부터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상승을 하는 거야. 상승을 하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는 인하를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된 거죠. 일자리 저거 괜찮네. 그리고 뒤에서 물가도 보겠지만, 물가는 근데 다시 또 여전히 그러니까 하락하던 것이 멈춰버리게 되고요.
네? 물가가 하락하던 것이 멈춰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5차례나 금리를 동결했죠. 그런데 일자리를 수정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를 보니까는 추세가 5월 달부터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5월 달부터요. 저기 녹색 막대기가 있는 게 10만 명 밑으로 있는 게 과거 그러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 인하했을 때보다 1년 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보다 더 나쁘잖아요. 파란색 막대기보다 더 규모가 나쁘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5월 달부터는 인하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인하가 6만 4천 개, 아니 9만 9천 개, 10만 명 밑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줄어들었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6월 달에는 그러니까는 이 일자리 수치만 봐가지고는 인플레가 그러니까 우려가 없다면 그러니까는 아마 인하를 했을 겁니다. 했을 거예요. 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동결을 계속했잖아요. 5월, 6월, 7월 달 동결을 했잖아요. 이런 점에서 연준은 물론 이거는 연준의 책임은 아닙니다. 인플레율이 불안한 걸 보이니까는 네? 트럼프가 관세로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우다 보니까는 의도하지 않은 실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기. 인하를 해야 되는데 동결로 계속 간 거예요. 3개월 연속이요. 3개월 연속 계속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요. 올해 7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용시장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2021년 수준 이래 가장 높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영업을 포함한 일자리, 농업 부문이라든가 그러니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5월 달부터 이 추이가 그러니까는 감소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지난 5, 6, 7월 달에 확연하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세 차례나 금리를 동결을 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놓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향후 통화정책과 그다음에 특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가구를 조사를 조정한 사업적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가하고입니다. 연준은 물가를 이제 소위 말해서 PCE 개인 소비 지출을 가지고 물가를 가지고 이제 산출을 우리는 소비자 물가가 중심이지만은 이걸 이제 우리가 PCE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근원 PC 농산 물가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 PC라고 하죠. 이 물가를 인플레 기준으로 근원 PC를 기준으로 연준이 가장 이제 중심에 놓고 살펴볼 때 이 일자리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용하고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 했으니까 고용 안정하고 물가 안정을 연준은 추구한다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대비시켜 보자 이거예요. 대비시켜 보게 되면은 연준이 그러니까는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23년 7월입니다. 23년 7월. 중간에 정도 있죠. 중간에. 23년 7월이요. 그럼 23년 7월 달에 어땠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일자리는 조금, 한 10만 명 정도 줄어들었지만은, 예? 10만 명 정도 줄어들었지만은, 그 전달에 비해가지고, 증가 규모가요. 여전히 인플레율이 4.3%였었습니다. 4.3%.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소개되기 때문에 4.3%가 증가했으니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었죠. 높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니까요, 인플레율이요. 그래서 23년 7월 달까지는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3년 8월 달부터 조금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율이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4%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한 0.5%포인트가 쭉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만에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23년 연말에는 3.0%가 내려왔습니다. 3.0%까지. 그러니까 4.3%에 있던 것이 한 6개월 만에 3%까지 내려왔으니까 3.0%까지 내려왔으니까요. 빠른 속도로 내려온 거예요. 물가가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락 기조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안정돼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고용이 한 20만 명대 있던 것이 10만 명대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고용도 좀 이제 챙겨야 되겠고 하니까는 물가는 안정되기 시작하고 안정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고 고용은 그러니까는 좀 약간 둔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3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년 9월 달부터 이제 세 차례 인하했다 했잖아요. 세 차례 인하했잖아요.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이게 24년 1월 달부터 24년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물가만 보게 되면은 3.1%로 1월 달에 나왔던 것이, 예? 3.1% 나왔던 것이 전달에 3.0이었으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3.1%로 나왔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달에 3%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4년 6월 달까지 2.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계속해서 안정돼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안도감을 준 거죠. 네? 그리고 7월 달에 2.7%가 나왔지만 어떻습니까요? 이게 뭐 2.63%하고 2.7%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본 거죠. 네? 일시적으로 잠깐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크게 뭐 반등했다고 다시 인플레로 다시 넘어간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연속 3달 2.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훼손됐다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정도 가지고는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뭡니까요? 고용 일자리가 10만 명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5월 달에 19만 3천 개가 증가했다가 6월 달에 8만 7천, 7월 달에 8만 8천, 8월 달에 7만 1천 개로 연속 3달 다 10만 개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거 고용 시장이 오히려 빠르게 둔화되는구나. 하니까 이제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는 돈을 좀 푸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9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요. 9월 달에 0.5%로 빅컷을 했었죠. 네?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그런데 인하하고 나서 일자리는 그러니까 10월 달에 4만 4천 개가 증가했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반영이 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연말로 가면서 일자리가 다시 그러니까 20만 명대, 그리고 인플레율은 2.8, 2.9%까지 계속 올라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방향을 다시 바꾼 거야. 그러니까 25년 들어와가지고 금리를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내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내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네? 세 차례 내렸다가 계속 시장에서는 25년도에도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대했는데, 예? 내려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유럽이나 그러니까 캐나다 이런 데라든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예? 내려갔는데 미국은 혼자서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경기가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5차례나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 이제 금리 인상 이후부터 올해 이제 6월 달까지 딱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요? 아까 앞에서 소개했지만 물가를 아까 이제 일자리는 봤으니까요. 이게 이제 수정하기 전입니다. 5월달, 6월달에 14만 4천 개, 14만 7천 개 수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알려진 일자리 추세입니다. 이게요. 네? 수정하기 전 5월달, 6월달치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일자리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25년 1월달부터 3월달에는 한 11만 명 안팎이었었는데, 예? 25년 4월, 5월, 6월달은 보니까 한 15만 명 안팎까지 오히려 더 개선된 거야. 고용시장이 그러니까는 이게 악화되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뭐냐면 물가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2.8을 해서 2.8에서 2.9가 계속해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이 멈춘 거야. 예?
인플레 하락이 멈춘 거야.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볼 때는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요? 물가 하락이 확인이 안 되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잖아요.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가 그러니까 진정되는 것은 확인이 안 되어지고 앉아 있는데 고용은 그렇게 고용은 오히려 개선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 속에서는 동결로 계속 간 거야. 동결로 계속 간 거예요. 이게 연준의 입장을 굳이 옹호하자면은 그러니까 인플레가 굉장히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고용 충격은 확인이 안 되어진 거죠. 네? 충격은 확인이 안 되어진. 그래서 연준에서는 그러니까 금리 동결로 쭉 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 물가가 인플레율이니까 안정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이 관세 여파인지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전히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불확실성을 계속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은 뭐 캐나다 옆에 있는 캐나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호주 유럽 이런 나라들은 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로 계속 인하로 방향을 가고 앉았는데 영국이 그러니까 최근에 또 금리 인하했잖아요. 영국은 미국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네? 사실 두 경제는 거의 그러니까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영국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네? 연준은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영란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그러니까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서 그러니까는 엉뚱하게 혼자서 계속 엉뚱하게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굳이 연준을 그러니까 핑계를 대자면은 이런 고용과 물가의 지표가 이렇게 뒷받침됐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7월 달에 FOMC 결정 이후에 8월 1일 달에 공개된 일자리 수정치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7월 달 일자리 규모도 그러니까 충격적이었던 거고요. 3달 연속. 네?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하자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에 계속해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이 3달 동안에 계속 동결을 했으니 실기한 거죠. 과거의 경험, 과거의 연준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인플레율을 아니지 금리를 인하를 했어야 되는 거죠. 5월, 6월, 7월 달에 금리 인하로 그러니까는 방향을 그러니까는 사실 틀었어야 되는 거죠. 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네? 이걸 못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봐보세요. 개인들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월달, 6월달부터요. 떨어지기 시작해. 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데 소비 지출도 그러니까 둔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후퇴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러니까 조짐들이 5월달부터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이제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기를 했다 이겁니다. 연준이요. 실기를 한 거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2분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1분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 나오는데 그 나왔던 이유가 수입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2분기도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증가를 했어요. 2분기는 그러니까 수입이 저기 보시게 되면 이건 관세 수입입니다. 우리가 화제가 된 게 관세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했잖아요. 4, 5, 6월 달 미국의 관세가 크게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관세 충격이 그러니까는 관세 여파가 2분기에 그러니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앞에 그러니까 고용이라든가 물가 지표하고 일정하게 그러니까 작지만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2분기에 그러니까는 그 관세가 급증을 한 거는 수입액이 1분기 때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는 관세가 부과되는 4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부과되면은 비용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해가지고 1분기 때 대거 그러니까 수입을 했었잖아요. 미국이요. 이게 파란색 막대기가 1년 전이고 이 오렌지 색깔이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미국의 이 수입액의 비교입니다. 근데 올해 오렌지 색깔 막대기를 보게 되면 1, 2, 3월 달에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크게 그러니까는 증가하잖아요. 네?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니까 수입에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요. 근데 반면에
2분기인 4월, 5월, 6월 달에는 4월, 5월, 6월 달에는 그러니까 쭉 줄어들잖아요.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파란 상막대기보다 더 적게 돼 있잖아요. 이거 1분기 때 많이 사재기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2분기의 성장률이 0.386%로 크게 나온 거예요. 네? 크게 나온 거야.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러면서 막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이건 일종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불황형 흑자인 겁니다. 수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1분기 때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가 2분기 하니까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관세가 그러니까 4월달부터 그러니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안정이 이제 어려지던 인플레라고 금리를 좀 보자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파란색은 수입액이고, 오렌지 색깔은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인데, 25년 이게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집계 얘기예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요. 3년간 그러니까 23년을 뺀 이유는 23년에는 세계 이 무역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5월달까지는 22년치가 제일 높았었어요. 수출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그 다음에 작년도 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수출도 그러니까는 최고를 기록합니다. 최고를 기록해요. 반면에 수입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해요. 그 결과로 무역 수지도 최대를 기록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 이유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분기, 2분기를 합해서 보게 되면 상반기 동안 수입액은 여전히 우리가 작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대폭 증가하고 2분기엔 좀 줄어들었지만은 합해서 보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수입액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무역에 있어서 커다란 추세적인 그러니까 변화는 확인이 안 되진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관세가 그러니까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봐보세요. 물가를 이제 인플레를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물가를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3년 1월달에는요 물가가 5.0%였었어요. 네? 아니 4.9%요. 네? 이 오렌지 색깔 막대기가 물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율도 한 5.0%였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23년 7월달까지는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3년 7월달까지는요. 그러다가 24년 9월달부터 금리를 그러니까는 동결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은 물가가 아까 인플레율이 3%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율이 그러니까 잡히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다 보니까 동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24년 9월달부터는 금리를 하락으로 바꿨죠. 바꾼 이유가 이게 하락 추세가 확인됐다 해가지고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하락 추세가 멈춘 거예요. 멈춘 거야. 네? 4월달만 빼놓고는 우리가 여전히 뭐냐면 2.7, 2.8에 계속 이렇게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 기대 인플레도 3% 이상으로 뛰어있고,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파월이나 연준 인사들은 바로 뭐냐면 이 관세 여파, 관세로 인해가지고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예? 트럼프는 뭐냐면 파월을 그러니까 해고해야 된다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가는데, 예? 멍청이라고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까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 특히 4월달 이후부터는 다시 또 반등하기 시작, 5월, 6월달에 반등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가 이게, 안정이 그러니까 멈추다 보니까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기를 한 거라 이거예요. 실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월달, 6월달, 7월달에 노동 통계를 보니까 끔찍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끔찍한 결과가. 3달 연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명 미치지만은 더군다나 이걸 다 합해봤자 3달 되게 합해봤자 과거에는 많을 때는 한 80만 안팎 이렇게 나오던 것이 지금은 보니까는 한 10만 명 조금 넘는 게 10만 개 조금 넘는 거예요. 3달 동안에요. 최근 3달 동안에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정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이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B컷 0.5%포인트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길게 설명했지만은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경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전망하기 쉬운 하나의 지표 중에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죠. 여기 서비스업을 보게 되면 서비스업이 미국은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서비스 부분이 50 밑으로 이제 50을 위협받고 있어요. 본격적으로요. 5월달에 잠깐 내려갔지만은 50선에서 이렇게 저기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장해서 위축 국면으로 조만간 경기가 전환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신호를 이제 해석한 거죠. 그런데 이 서비스업 PMI 지수에 있어서도 거기에 여러 가지 하위 단위들이 있습니다. 하위 지표들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물가하고 고용을 보게 되면요. 물가하고 고용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이 그러니까 물가고요. 서비스 부분의 물가고 그다음에 오렌지 색깔은 그러니까 고용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50 넘으면 확장인 거고 50 밑이면 그러니까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가는 계속해서 50을 넘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서비스 물가가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은요. 네? 서비스 물가가.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연초에 그러니까 60 정도 됐었는데 이게 70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니까는 연준에서는 물가가 그러니까는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죠. 연준의 입장을요. 예? 근데 고용지수는 보게 되면은 고용과 관련된 것은 50 밑으로 그러니까는 예? 5월 달에 50을 조금 넘어섰지만 잠깐 회복됐지만은 여전히 뭐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50 밑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고용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3월 달부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비스 부분만을 놓고 볼 때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물가와 고용이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높고 고용은 위축되고 있고 예? 이런 추세가 그러니까는 확인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습니까요? 이걸 가지고 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면 어떻습니까요? 고용이 위축되게 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물가가 그러니까는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못 내리는 거잖아요. 네? 못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이게 바로 뭐냐고요? 경기가 그러니까 그럼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더 고용시장은 나빠질 것이고 경기가 침체될 거라 이거죠. 경기 침체 속에서 인플레는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는 거 바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서비스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물가와 고용 지수를 해석한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제조업 PMI도 보게 되면요. 제조업 PMI는 이미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위축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50m 떨어졌잖아요. 네? 50m 떨어졌잖아요. 트럼프가 사실 제조업을 살린다고 했지만은 미국의 제조업 부분에 고용된 일자리의 비중이요. 전체 일자리 비중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8%가 무너졌습니다. 8% 선을 방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미국 제조업이 그러니까 붕괴되는 걸 막겠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8%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붕괴됐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100명 중에 8개도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제조업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확실하게 봄부터 위축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이겁니다. 제조업의 물가와 고용을 보게 되면은 물가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고 고용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50m를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조업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네? 놓고 봐도. 그러니까 이 PMI 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 내에 입장 차이가 균열이 생기고 있죠. 연준의 이사들 간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네? 다수는 그러니까 파월을 비롯해가지고 다수는 뭐냐면은 관세의 그러니까 여파를 그러니까 좀 더 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최근의 발언이 25년 7월 1일 날에 ECB 유럽 중앙은행 주최한 정책 포럼에서 이런 말했죠. 관세가 아니었다면은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했을 것이다 이거야. 근데 트럼프가 관세 이 전쟁을 벌이면서 물가에 압력을 줘가지고 금리 인하를 못하게 막았다 이거는 거예요. 거기서 돌리는 거야 핑계를. 네? 그래서 보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제외하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원래 연준에서는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부터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물가는 그러니까 하락세가 멈췄었어요. 하락세가 멈췄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부터의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부정확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관세의 실질적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거야.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일부 수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고 이게 모호한 입장을 잘 모르겠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7월 1일이에요. 고용시장 이 노동통계가 수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발언이잖아요. 근데 아마 그 고용시장 저걸 보고서 얘기했다면 이런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8월 하순에 8월 한 25일 예, 소위 말해서 그 연준이 주최하는 뭐가 있습니까? 연례 그러니까 연준 심포지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 메시지가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 내부에서는 부의장을 맡고 있는 보먼 여성분이죠.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중에 하나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금리를 그러니까는 내리는 것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월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얘기죠. 금리를 내려야 된다. 노동시장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 고용시장이.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7월 11일 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붕괴할 때까지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 양반은 고용시장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확인을 한 거예요. 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내부에는 입장 차이가 있는데, 금리를 인하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들은 소수 목소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동결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가 지금 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관세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회성으로 나타난다.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가 붙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럼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예? 예를 들면 똑같은 상품이 그 다음에 저기 수입될 때도 관세가 부과된 건 한 번 부과되는 거, 그 인상률이 한 번 부과돼가지고 물가가 올라간 게 계속 그 물가가 지속될 거니까는 그 가격이 지속될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회성이다 이거예요. 경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럴듯한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인하를 해야 되는 걸 검토한다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엊그저께죠. 8월 7일자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이 정확한 지점을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게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경제적인 위협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썼어요. 쓰면서 연준 내부에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도 끝내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관세,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관세가 일회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회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는 연준이 보고 있는, 아니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율, 물가라는 것은 대개가 뭐냐면 평균 물가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하고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서민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음식료들, 음식품과 비주류 음료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소비하는 상품 속에서의 그 물가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에 관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보게 되면은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활 물가들이 평균적인 물가보다 더 높잖아요. 높고 관세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바로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관세 여파가 인플레이션에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는 주장은 경제 이론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거다 이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였습니까요? 바이든이 자기가 2000년 이후에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경제 성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를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경제를 굉장히 개선시켰는데 왜 나한테 내가 그러니까는 이 비난받아야 되냐 하는데 미국의 서민과 중산층이 볼 때는요 뭐였습니까요?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비교했잖아.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서민 물가, 중산층과 서민들에 미치는 물가가 훨씬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의 고통, 그리고 소득 분배도 뭐냐면 상위층이 그러니까는 바이든 때는 자산과 소득이 다 그러니까 상위층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증가했고 하위층들은 굉장히 소득과 자산에도 불평등하게 진행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민과 중산층이 그러니까는 민주당에 표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평균 물가가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건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네? 네? 무의미하다 이거야.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 평상시에 소비하는 품목, 평상시에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 그러니까는 이 물가에 민감하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 게 여론을 형성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관세가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들은 그런 거를 많이 정치적인 거를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할까요? 아닙니다. 평균치 가지고 결정을 하죠. 파월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동결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네? 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정치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관세로 인해 가지고 당장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관세가 또 더군다나 이제 더 집행이 되잖아요. 다들 거의 이제 협상이 이제 완료되고 그러니까요. 고용은 이미 그러니까 보여준 거야.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먼저 보여준 거야. 되게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라고 그러거든요. 경기가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고용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가를 오히려 그러니까 더 먼저 반영이 돼주고. 근데 거꾸로 지금 고용이 선행되고 고용이 먼저 그러니까 확인되어진 거예요. 물가는 소위 말해서 평균적인 물가는 크게 안 오를 거라고 저도 봐요. 크게 안 오를 거라고. 평균적인 물가는. 일회성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물가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민들 입장 속에서 굉장히 소득이 굉장히 충분치가 않은, 가처분 소득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과 중산층 입장 속에서 볼 때는 관세로 인한 물가가 굉장히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봐요. 그럼 서민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통계 수치, 네?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물가 지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가 안정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품목들의 가격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돼 여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관세 여파를 전문가들이 너무 그러니까는 사소하게 그러니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부분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뼈 아프게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는 서민들한테는 고용이 나빠지고 있어. 되게 고용이 나빠질 때 되게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중산층과 서민들이에요. 일자리가 줄어들 때. 근데 물가는 뭡니까? 관세로 인한 물가의 여파는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한테 크게 나타나고, 네?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한테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게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상황이 지금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9월달에 B컷 0.5%포인트를 인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1년 만에 다시 인하를 하는 것이 구원수가 미국 경기를 그러니까는 안정시킬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 고용의 8월달 고용이 9월 초에 나올 겁니다. 네? 고용에서 큰 반전이 없는 한, 저는 추세가 지금 10만 명 밑에 추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반전이 없는 한 9월 금리 인하 압력은 증대할 겁니다. 분명히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압력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8월달부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 그것도 게다가 B컷을 해?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B컷을 할 정도까지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구나. 불안한 감으로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금융위기 직전에도 금리를 B컷합니다. B컷해요. B컷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는 경제는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면서 그랬죠. 금리 인하를 B컷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장이 그러니까는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그거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통화정책이요. B컷을 그러니까 시장이 침체의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과열되어 있는데, 과열된 시장의 조정이 그러니까는 21년 말에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나서 22년에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했잖아요. 하락하고 다시 그러니까 23년도부터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1년 12월 달 이후에 S&P 500 기준 한 33% 이상, 연평균으로 한 8.5%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과열된 거죠. 굉장히 과열됐는데, 만약에 시장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 같다,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가 살짝 둔화가 되다가 다시 그러니까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9월 시장은 커다랗게 충격으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될 가능성, 그리고 이 물가가 그러니까는 크게 다시 하락할 가능성, 이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없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도 그러니까 더 침체할 가능성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는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네? 던질 가능성이.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항상 경제 위기의 근원은 뭐였느냐? 불평등이었습니다. 불평등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 더 오래전에는 세계 대공황도 그랬고, 80년대 초에 경기 침체도 그렇고, 다 불평등이었습니다. 불평등 심화했었어요. 네? 이건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불평등이 어떻게 변했는가 봐보세요. 과거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7년부터 그러니까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그래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에 있어서 하위 10%부터 상위 5%까지 소득 증가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계층별로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23년까지 쭉 그렇게 보게 되면, 2024년치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위 5%, 상위 10%는 그러니까 거의 한 43%에서 50%까지 증가했는데, 예? 증가했는데, 밑에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게 증가했다 이거예요. 특히 하위 10%는 17%뿐이 안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이 불평등이 심화가 되던 게 계속 그 추세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네? 불평등은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본적으로 불평등에서 불평등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불평등은 더 나빠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수치로 보게 되면요. 확연하게 확인이 되어져요. 5분위 비율이라는 게 있죠. 5분위 비율은 뭡니까?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거죠. 소득을요. 1995년에는 13배였었어요. 근데 2007년 금융위기 때 14.5배까지 증가합니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요. 근데 이게 2023년도에는 17배까지 증가를 했어요. 계속 악화가 된 거잖아요. 개선되기보다 악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위 5%의 비중도 더 올라갔잖아요. 하위 20%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평등은 계속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진위 계수라는 것은 0에서 1값이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워서 불평등한 거죠. 이게 0.5에 가까우면 계속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 경제위기의 근원인 불평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의 그러니까 환경은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환경은 여전히 그러니까 갖춰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얘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모습, 이 관세로 인한 그러니까 경제 흐름에 의한 경제 흐름을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과거 1920년대 그랬듯이요. 자산격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산격차도 상위 0.1%하고 그다음에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위 10에서 50%도 보게 되면요.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 상위 0. 소위 말해서 소수가 그러니까 winner takes all이죠. 영어로 얘기한다면 승자가 다 갖는 그러니까 다 갖는요. 상위 0.1 혹은 상위 1% 정도가 이 자산의 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상위 0.1%하고요. 하위 50%의 배율을 보게 되면 끔찍합니다. 1995년만 해도 1632배였었는데 이게 2800배가 넘는 정도니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경기를 미국 경기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요? AI가 주도하는 기술혁신입니다. 2020년대 AI가 주도하는 기술혁신이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에 그러니까는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20년대 그러니까 말에 진행했었던 세계 대공황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그러는 요새 그런 목소리가 큰데 1920년대도요 기술혁신의 시대였었습니다. 당시를 로우어링 트웬티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로우어링 트웬티스라고요. 20년대에도 그러니까요 19세기 말에 많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서 이게 20년대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드 자동차 얘기는 우리가 전설처럼 우리가 많이 알려진 얘기죠. 헨리 포드의 얘기는요. 자동차가 그러니까는 이 거의 이제 상용 되고 생활 속에 라디오가 도입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영화가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고 하고 통신, 교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행기 기술도 상업용 항공이 나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술혁신이 당시도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침체돼가지고 그러니까 대공황이 온 게 아니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요? 소위 말해서 최근에 지배하고 있는 건 AI 관련 기업, 하이테크들이잖아요. 소위 M7이라고 하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4.5조 달러까지 갔습니까? 곧 저는 5조 달러 돌파할 거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러니까 뭐 4조 달러 근처까지 애플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알파벳, 구글로 하는 메타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러니까 AI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아마존, 테슬라 얘네들이 주로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이잖아요.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이잖아요. 그렇죠? 일곱 개라고 그래서 매그니피스 7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비중이 거의 35% 차지합니다. S&P 500의 전체에 있어서 7개 기업이요. 굉장히 큰 선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재밌는 흐름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계속 치솟아 올라갑니다. 저기 팬데믹 이후에 잠깐 폭락했던 곳이. 새로운 고점을 찍죠. 21년 12월 달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M7의 기업 가치가
한 12조 달러 가까웠습니다. 11조 8천억 달러예요. 7개 기업의 이 합계가. 예? 그러니까 평균 거리가 한 1조 달러가 넘는 거죠. 예? 21년도 말에요. 그리고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 차지했었어요.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연준이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22년 2월 달에 러우 전쟁도 발발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인상, 물가가 막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들, 미국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죠. 조정이 있었었죠. 2022년도 내내요. 그렇죠? 1년 동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주가 폭락을 주도했던 게 누구냐? 바로 M7였었어요. 빅테크였었습니다. 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도 M7이고, 하락을 주도한 것도 M7이에요. 얼마까지 떨어지냐? 한 7조 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져요. 22년 12월 달에. 기업 가치가 7개. 그리고 S&P 500에서 21%도 안 되게 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23년 1월 달부터 다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최근 월별이기 때문에 7월달까지 집계가 됐는데, 7월달까지 집계한 걸 소개하는데, 이들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9조 2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22년 연말 대비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예? 거의 3배 가깝게 증가한 거잖아요. 그리고 S&P 500 기준도 거의 35%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 뭐냐면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 주시장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떨어질 때도 얘는 더 많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실제 수치를 한번 봐볼게요.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그랬는지. 22년 1년 동안에 M7의 기업 가치는 41% 이상 하락했어요. 근데 M7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 7개 기업을 제외한 S&P 500 기업의 기업 가치는 12%도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기업들이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굉장히 주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그만큼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22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는 M7의 기업 가치는 한 177%가 증가했습니다. 177%가. 그러니까 한 2.8배로 증가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38%뿐이 안 증가했어. 네? 근데 M7의 영업이익 변화율을 보게 되면요, 136%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이 기업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들이 그러니까 향후 그러니까는 성장성도 높다고 보는 거죠. 수익도 많이 내고 있지만은 성장성도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12월 달 대비 그러니까 25년 최근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에 추세가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있죠. M7이 그러니까는 기업 가치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기업 가치의 상승률이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더 높다는 거. 네?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근데 빅테크들도 떨어질 때는 그 하락을 오히려 주도한다는 거예요. 하락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네? 하락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향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게 왔을 때 빅테크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20년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술 혁신이 많이 진행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그러니까는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빅테크 중에서 특히 뭐냐면은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분기별로 보게 되면 23년도부터 그러니까 소위 챗GPT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챗GPT 효과가. 그래 23년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매출액이요.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 같은 그러니까 빅테크에 속해 있는 두 번째로 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액을 보게 되면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엔비디아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4조 5천 달러 육박하는 배경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I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저희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완만하게 증가하잖아요. 엔비디아만큼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죠.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이 주가 상승이 그러니까는 그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1분기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2월달부터 4월달까지가 1분기로 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8월 27일 날 이제 그러니까 발표될 걸로 기업 실적이 발표될 걸로 되기 때문에 2분기는 아직 그랬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처음으로 꺾였어요. 분기별로 보게 되면 지난 분기에 대비해 가지고 꺾였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는 240억 달러에서 216억 달러로 이게 그러니까 중국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물론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여전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뭐 수세적으로 그러니까 저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양상 변화를 좀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MS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영업이익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완만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절대 규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막대기가 더 높게 있잖아요. 훨씬 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더 많이 벌어요. 아직도 여전히. 근데 엔비디아가 빠르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밑바닥 정도의 비중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지수화 시키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엔비디아는 영업이익이 23년 1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거의 그러니까 10배가 이렇게 10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5배 정도밖에 안 증가한 거고, 한 50%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러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다도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영업이익 규모는 그러니까 작아도 성장성까지 합해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높은 그러니까 주가를 주도하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엔비디아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나머지 기업들 6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확연하게 차이 나죠.